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의 간담회 후 국정조사 특위에 전격 복귀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하지만 20일도 안 남은 국조 기간 동안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른바 닥터카를 탑승해 현장 도착 지연 빌미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사태도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산안 협상을 고리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 불참해왔던 국민의힘. 결국 전격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참사 유족들과 별도 간담회를 한 후에 나온 발표인데요. 먼저 여당의 발표 내용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조위원 일동은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유가족분들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며 실질적인 지원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시작으로 예산안 협상 후에 국조를 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국조특위 회의에 불참해왔었던 국민의힘인데 유가족 협의회와 만난 후에 결국 복귀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국조 결정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배경은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마 기자들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사실은 유가족 대표단을 만날 때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국조 얘기에 대한 어떤 사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여하겠다. 근데 다만 그 전에 이제 예산안이 계속 진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조가 합의된 조건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국조에 돌입한다가 이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할 때 이게 여야간 합의였으니까 그 사이에 지난 주말 사이에 뭔가 타결점을 19일 날 찾아본 다음에 국조에 대한 것을 입장을 밝히려고 했는데 19일 날 이제 어차피 이거 물 건너 간 상황에다가 지금 저 전망으로는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아마 더 협상을 통해서 예산을 통과시킨다. 그럼 그렇다면 지금 사실 남은 한 열흘 기간 동안이 또 공전돼야 되고 유가족들의 정말 한선인 울부짖음과 그다음에 이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집권 여당 대표로서 원내대표로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면서 그럼 바로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남은 20일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한 저는 제가 처음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당이 명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의 본령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예산안과 협의되다 겹쳐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남은 20일 동안 정말 빠른 속도로 어차피 지금 기관 증인 대상 이런 거 현장 다 계획선 거의 짜져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돌입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합의를 본 사항이었는데 그 시기를 고민하고 있었다가 어제 유가족과의 협의가 좀 디딤돌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전 뭐 합의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갔으면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야의 흥정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고요. 애초부터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집권 여당이 보여줬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상조사 후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뒤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의 일방적인 정쟁화를 막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에 안 들어가는 이유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국정조사 정쟁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정반대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상조사 후 책임자 문책을 하든 뭘 하든 이상민 장관 해임을 하든 그다음에 결정하겠다. 이게 대통령이 줄곧 밝혀왔던 입장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얘기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만희 의원은 앞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태도가 금방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정치적 판단에 의존해서 지금 참사를 정쟁화하는 건 제가 볼 땐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국정조사 연장하겠다고 하는 여론에 좀 더 힘이 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것처럼 예산안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 하겠다는 얘기는 야3당의 국정조사 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야3당에서는 틀림없이 한 달 연장하자는 얘기 할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내년 초에 청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7일이 국정조사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청문까지 다 끝났으니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만한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유가족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유가족 협의회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에 떠밀려 가느니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안 들어가면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 연장 이런 안 해줄 것까지 생각을 하고 네, 이번에 저는 뭐 들어간 그렇게 것이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견제해왔던 입장이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이 우선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연장 기한이 안 될 걸로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알 수 없는 영역이고 또 네. 하나 문제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진상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책임 규명까지는 사실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국조가 뭐 사법적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진상이 규명이 됐고 그다음에 책임도 소재를 물을 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사법권을 가진 특검으로 가자는 거예요. 특검은 민주당도 그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특검 가자고 얘기했으니까 특별검사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진상조사가 국정조사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더 필요하느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물을 필요가 반드시 생겼다고 그러면 전 특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사법적으로 징치하고 거기에 대한 걸맞는 그 책임을 묻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이것이 이제 뭐 정략적으로 이게 그 시간을 연장하지 않게 해서 지금 들어가서 한 20일간 한 다음에 청문 마치고 한다.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 과도한 좀 상상력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이것은 한번 20일 동안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볼 때 상상력인데요. 왜냐하면은 국정조사 기한 연장 안 하겠다고 한 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얘기고요. 이른바 국민의힘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하기는 시기가 이르다 이르다는 이렇게 얘기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예. 있었죠.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해오잖아요. 예. 국정조사 시작할 때 합의할 때도 그랬고요. 진상조사 할 때도 그랬고요. 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국정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책임 묻는 것도 그때 가서 할 거고요. 그때 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할 거고요. 진상규명을 이렇게 유예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책임을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안 지고 특검하자는 유예해도 거죠. 되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유예라기보다는 거기에 어느 정도 진실 규명이 됐다 그러면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면 특검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법적 책임도 묻자는 유예하려고 얘기죠. 하는 게 책임 회피로 비친다는 거예요. 예. 이태원 참사 유족과 여당 어제 만나서 2시간 이렇게 면담을 가졌고 사실 유족들 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냐 이런 말도 하면서 좀 서운함을 토로하는 모습도 어제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 2차 가해를 멈춰달라라는 호소까지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자칫 참사 영업상의 새로운 무대가 되는 건 아닌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참사 영업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상훈 의원이었고요. 그 외에도 여당은 이런 말들을 하느냐에 대해서 유족들이 어제 서운함을 계속 토로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일부 단체가 정부와 유족 사이에 차단벽이 될까 우려해서 한 말이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발언 그리고 해명 어떻게 들으십니까? 설령 우려한다 그랬으면은 참사의 정쟁화를 하지 마라. 그다음에 참사를 도구하지 마라. 우리는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했으면 될 오해가 없을 문제를 참사의 영업상, 그러니까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이걸 굉장히 듣기 불편한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슴을 후벼내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공감 능력이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공감 능력에 앞서서 저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려는 그런 그 노력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그 가슴에 대못 박는다고 하잖아요. 네. 무슨 벽에 박는 물건인지 이 마음에 박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이게 선출직으로 되신 분들이 저렇게 말씀을 저는 그 의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정쟁화시키거나 혹은 정치적 목적을 가져서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정략적 추구를 하려는 사람들은 여기에 끼지 마라. 그래서 순수한 의도를 훼손시키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본질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참사 영업이라는 단어까지 쓴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죠. 저는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한두 분들의 이런 말들이 저는 국민의힘 전체를 대변할 수도 있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 이제 김상훈 의원이 대구 경북의 대구의 이제 지역구를 소재하신 분들인데 예. 만약에 그러면 저는 정말 보수라는 이름이 꼭 어떤 지역을 잘못 얘기하면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는 지역 대표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 특히나 김상훈 의원 같은 분들은 사실 당에서도 삼선이고 중진으로 인정받는 분들인데 저런 발언들은 조금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까 얘기한 수사든 국조든 특검이든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유족들을 향하겠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요,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도 교통사고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끊임없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해방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약간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들을 자꾸 받게 돼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발생했을 때에도 헬로윈 축제 누가 가라고 했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당장. 그리고 결국 유가족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변이나 또 참여연대나 이런 단체들이 같이 거기에 결합됐다고 해서 이른바 무슨 장사한다. 시민단체가 거기에 껴서 자신들과 정반대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뭔가 참사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즘 극우 세력하고 보수 유튜버들이 한 몸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자꾸 나타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분향소 옆에 찾아와서 계속 네. 끊임없이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난하고 고함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인터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사회에 극단화되어 있는 아주 소수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하고 하는구나. 저들이 그렇구나. 유가족을 중간에 놓고요. 유가족이 그렇다는 얘기는 차마 할 수 없지만 그 건너편에 우리를 적대하는 뭔가의 세력이 있으니까 유가족이 거기에 지금 자꾸 휘둘리고 있구나. 이런 식의 인식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유가족 협의회 유가족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누군가가 활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라는 인식을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리고요, 시민단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면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화물연대 파업할 때도 생존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건 귀족노조야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규정하는 순간 저들은 우리의 적이 돼버리잖아요. 응징하고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평범하게 컨테이너나 아니면 시멘트나 화물차 운전하는 이런 많은 평범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어떻게 적입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치적 목적을 자꾸 취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현장 조사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되니까요. 여야 국조 의원들 더 이상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해서 서로 좀 손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는 것이 바로 닥터카 탑승으로 현장 도착 지연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사과를 하고 국조특위에서도 물러났는데 위원직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번 사과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의사윤리, 그다음에 선출직 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정치적 의무, 이건 두 가지 다 이건 대신했고 해태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윤리는 어떻게 하든 생명을 1분이라도 빨리 살리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태워가는 과정에서 늦었고 그 도착이 늦었고 아니면 자기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갔었어야죠. 늦어서 가서 구조활동한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고 그 다음에 한 15분 있다가 간 것이 장관 관용차를 타고 병원 종합상황실에 가서 상황 보고를 받고 왜 갔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신현영 의원은 저는 이거는 사과도 당연한 거고 사퇴도 당연한 거고 머리 숙여 사죄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전 이해할 수 없는 건 민주당의 태도예요. 왜 이 침소봉대하느냐고 국민의힘을 공격하잖아요. 이게 무슨 침소봉대입니까? 사안의 본질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에게 비례대표 의원을 주고 이런 분을 국조특위로 임명하고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그 부분을 사과를 해야죠. 우리도 미처 챙기지 못했고 이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왜 국민의힘을 공격합니까? 당신들이 이걸 말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메신저 오염이고요. 이거는 사과의 방식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이 국조특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논란과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협조하는 얘기가 있었으면 그걸 공격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우리도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제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활동을 했는지 먼저 그걸 되돌려보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 핑계로 일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뭔가 방어막을 친다는 건 저는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서 명지대 측에서는 간 것이고 그래서 사실 시간상으로도 사실 이미 사고가 다 난 후 이제 새벽 시간대였기 그렇죠. 때문에 골든 타임을 내가 타고 갔기 때문에 놓쳤다라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게 또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으로써 그런 역할이 없었다고 했었으면은 그래도 가서 그냥 뭔가 자기가 묵묵히 자기 의사로서 역할을 했으면 돼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데 가가지고 치과 의사의 남편이 사진을 찍어서 페북에 올렸잖아요. 나는 의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여기 현장에서 뭔가 했다는 걸 홍보하는 홍보성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핑계라도 이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고 자꾸 이렇게 변명이 난무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국민적 분노가 더 치솟을 거라고 봐요. 이 신현영 의원은 의사이자 국회의원이잖아요. 전 두 가지 자기 직무에 대한 윤리에 대한 모든 걸 해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바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우욕과잉이었다. 그 의사이기도 했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의사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던 거고 지금 국회의원이 됐긴 했지만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보면. 근데 달려갔잖아요. 비록 한 10여 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국회의원들은 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현영 의원이 도착하기 한 10여 분 전에 도착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행안부 장관은 왔습니까? 용산구청장 왔습니까? 서울시장 왔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왔습니까? 현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라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같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구강외과 전문이라고 하잖아요. 구강외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참사 발생하면은 입 안이 다 터지거나 아니면 입 주변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갔다 이렇게 지금 신현영 의원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 자체가 뭐 사진 찍으러 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한 지적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진을 찍는다고 아까 이제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그 사진 찍기 위해서 과연 갔을까요? 저는 만약에 내가 정말 지역구에서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정치적 위상을 갖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사진 안 찍었을 것 같아요. 좀 더 의료적인 대응을 하는 사진을 기왕이면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찍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재난 현장에 가고 난 다음에 15분 정도밖에 있지 않았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현장 상황이 이미 다 수습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일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 말 때문에 지금 15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람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비록 더 빨리 도착했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치 희생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신현영 의원이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까 김성훈 의원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카라는 것을 사실 어떤 지금 그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도 자택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이제 어딘가로 이제 사고 현장으로 이송하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좀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로에서 같이 만나기로 해서 그쪽 근처로 가서 이렇게 태워서 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디메시라고 하는 재난 의료 대응을 주 목적으로 하는 팀이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리 자신이 명지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거기서 재난 의료 대응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도 많았고 훈련도 받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곧바로 가라. 나는 택시를 타든 뭘 하든 거기 현장에 가서 결합하자라고 네. 판단을 했었어야 전 더 적절한 판단이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요. 지금 뭐 김성환 평론가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러면 뭐 그 남편이 가서 구강외과 전문인데 그럼 가서 그 한 사람 입이라도 들여다봤나요? 저는 그 얘기 못 들었고요. 사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깨끗이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현영 의원이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국회의원이 자기 그 기사 차량도 다 있어요. 근데 굳이 왜 그 닥터카를 타고 갔어야 하느냐? 그건 늦었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인정하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공당으로서 깨끗이 사과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왜 물을 타느냐는 거죠. 국민의힘이 왜 여기 비난할 자격이 있냐? 민주당이 잘못한 걸 지적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깨끗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다음에 나아갈 건 나아가면 되지. 자꾸 상대방을 건드려. 니네들은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이게 저는 반성이 아니고 이게 저는 정말 말하자면 사과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국민의힘도 너무 빨간 물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진하게 타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응이 다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공격하니까 아마 물을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대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대룰 개정 어제 상임 전국이 통과한 후에 금요일 날 전국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갈등 국면으로도 좀 접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 평론가시니까 사실 이제 각 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나오실 때는 이제 질문을 드리면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당원 100%로 이제 투표가 바뀐 이 상황에서 이게 사실 윤심이 많이 반영이 된 개정이다라는 해석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렇게 투표가 당원 100%로 진행이 되면 친윤 후보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리하죠. 유리하죠. 저는 전당대회 당원 100%보다도 저는 결선 투표지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컷오프가 있어요. 지금도 예비 경선 컷오프가 있어서 그쵸.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본선에 가서 이제 내서 최다 득표자가 이제 당대표가 되는 구조인데 여기서 한 단계 허들을 더 높였어요. 허들을 더 높여서 어느 정도 이제 표가 오는 분들이 이제는 단 한 명으로 단일화시키고 그러면 만일 친윤이 아닌 다른 비윤이나 어느 반윤 후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분과 1대1 구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저 학습 효과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지난 이준석 대표를 뽑을 때 나경원, 주호영 원내대표의 합이 훨씬 많았어요. 이준석 대표보다. 그런데 거기서 이분들이 어쨌든 단일화를 했었으면 압도적으로 여기 후보가 나왔을 텐데 그랬죠. 그런 이제 아마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저는 핵심적인 사안은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과연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단일대우가 형성되느냐. 당정대가 한 목소리를 해서 원팀으로 가는 거는 글쎄요. 그것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결국 당이 당심으로만 모든 것을 인정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총선이라는 어떤 국민들의 전국민 투표 행위를 통해서 이 당이 수권 정당, 다시 이 당을 수권이 아니라 이제는 정권을 이어갈 정당, 그다음에 다 과반을 넘어서 민주당을 압도하는 정당 되려면은 과연 이 당원들의 이 100만 당원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의 표로서만 과연 이것이 어떤 확장성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고민되는 지점이겠죠. 예, 이게 바로 말씀하시죠. 아니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분석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첫째는 이준석을 치우니 유승민이 오더라. 이제 이 장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둘째로는 지난 8월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할 때 장면이 떠올라요. 그때 민주당이 너무 친문계나 또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득세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9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민심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또 민주당을 뼈아프게 지적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대 3을 아예 빵대 7로 100대 10? 100대 0이죠. 10대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10대요. 그러니까 이게 18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당초 9대 1이라고 하는 게. 네.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제 탄핵 역풍이 불었잖아요. 2004년도에. 그래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중도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못 듣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으니 우리가 이렇게 참패하는구나. 그 뼈아픈 반성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당원이. 근데 18년 동안 유지돼 왔던 거를 느닷없이 지금 아까 그 결선 투표제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물쇠를 2개나 채워가지고 우리 친윤 아니면 안 돼. 다음번 공천은 역시 우리끼리 해야 해.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실제로 진짜 친윤 후보가 누군지도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윤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나와 생각이 다를 것 같은 사람을 내보내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유승민 전 의원 말고는 사실은 다 친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안 돼라고 하는 걸 가장 기본적인 축으로 또 세워놓고 일각에서 있는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이번에 이렇게 바꾼 당 룰이 이렇게 경선 룰을 바꾼 것이 유승민 후보가 안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꿨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제 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반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집권 2년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과 그다음에 정부와 대통령실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지금 저 백드롭에서 또 지금 저 국민의힘이 있지만 이제 제발 좀 일합시다잖아요. 이제 그만 당에서도 내홍 겪고 서로 이제 그 내부 분열하지 말고 이제 일하자. 그거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제가 보기에 아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반윤이라고 거의 하기엔 구성되는 되는 분이고 윤상현 의원도 지금 뭐 대통령과 계속 사적으로 가깝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 판이고요. 신윤핵관이라는 언급도 신윤핵관이라는 용어도 있었죠.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다른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생각은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당원 100% 했을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국민들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은 국민들 표를 얻으니까 총선 때 우리 표를 주십시오. 당대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이 당대표가 국민들한테 나가서 세일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 간판으로 전국 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때 가면 좀 민망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제 수도권 당대표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지금 70석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무조건 어쨌든 더 이상 내부 균열을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번 룰 개정인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출마를 고민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마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러면 누가 경쟁력이 더 있느냐, 결선 투표에서 누가 살아남느냐가 이제는 결국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도 뭐 나쁘지 않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정치는요 자꾸 뒤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대선거 얻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준석 대표가 혁신이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이른바 징계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준석 찍어내기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거는 이 공천 혁신하겠다고 했던 그게 결정적인 장면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이 집권하고 친윤계가 뭔가 공천을 나중에 받는 것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준석은 짐이 될 것이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그때 저는 최종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당원 바꾸고 일주일 만에 후다닥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내년 공천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친윤계 그리고 대통령이 집권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뭐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누굴 것이냐. 이것까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만드는데요. 예. 민주당이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전례가 있잖아요. 이것도 뒤돌아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고 나니까 패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도 자꾸 뒤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천은 조금 얘기해보면 야중 문제인데 지금 용산에서 생각하는 거는 더 이상 당이 이제 뭐 내부 균열로 이렇게 치닫다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는 폭에 있는데 이게 어쩌면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일하게끔 만들어주자라는 게 그런 공감대 형성돼 있어요. 다만 뭐 이제 자꾸 얘기하는 중도 확장성, 그다음에 수도권 승부 이게 지금 관건인 것은 나중에 결국은 공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내부 균열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당정대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니까 이걸 극복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진짜 친윤 후보 그게 누구냐? 김장연대, 뭐 김나연대,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뭐 사실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연초 개각과 맞물려서 장관들이 나와서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누가 진짜 친윤 후보라고 보세요? 저는 뭐 1월 말까지 최소한 지금 당원 그다음에 지금은 더욱 투표는 아니지만 지금 여론조사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여론조사에서 저는 그나마 10%포인트를 유지하는 사람이 1월 말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그나마 저는 친윤 후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은 없다는 아직은 말씀이시죠?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징발론도 나오는 것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1월 말까지 좀 지지율 편동폭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뭐 어떤 후보가 나서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나 뭐 정확한 룰까지 뭐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복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민영배 의원이 조기 복당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건 뭐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판단해도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전략상으로 봐도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반사적인 어떤 목소리인 것 같아요. 박지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을 떠나기도 했었고 이른바 총선에서 국민의힘 녹색바람을 일으켰던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또 그렇게 보면 안철수 의원을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종의 당을 배신한 철새였다가 다시 예. 복귀하는데 이걸 받아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는데 그때 국민의힘에 결합했다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은 공천에서 엄청나게 불이익받았단 말이에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는 그냥 이렇게 똑하고 들어오는데 그랬던 사람한테는 불이익받아가지고 지난 지방선거 때 제대로 출마도 못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다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로 당의 그러니까 뭉쳐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겠는데 예. 그런 걸 고려해서 차라리 그걸로 보면 민영배 의원은 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든 검수 안막 법안이든 기여하려고 나갔다 온 건데 그런 의원은 들어오도 우리가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박지원 전 의원은 뭐 이렇게 복당시키느냐 이런 반대의 목소리로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민영배 의원을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좀 홀가분하게 들어오는 수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기 복당을 하게 되면 뭐 헌재 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긴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지금 사실 그 재판부가 굉장히 물었던 게 당신의 탈당이 과연 그때 정말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했느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쓱 복당해버리면은 그렇죠. 그건 말하자면은 그 검수완박 법안 안건 조정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뭐 야당 그 무소속으로 옷을 갈아입고 위장 탈당했다는 것밖에 스스로 자인하는 거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다만 박지원 의원은 지금 좀 약간 다른 기류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심한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큰 빅마우스들이 필요한 거예요. 스피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만 하더라도 말에 옳고 그름 상관없이 어쨌든 저분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매우 잘하는 예. 그런 또 분이고 또 이제 진영에서도 또 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약간 호소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가져왔지만 그 복당을 시킨 것 같지만 실제로 민영배 의원 하는 순간 지금 곧 나올 현재에서는 스스로 이건 자폭하는 그런 자충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민영배 의원은 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박지원 의원은 아마 지금 다시 복당했기 때문에 얼만큼 또 기대에 부응하는 또 그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보여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짚어볼까요? 27일에 국무회의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사면 대상자를 뭐 확정할 거다, 특별 사면 대상자 확정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집행정지 끝나고 바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이제 뭐 복권 없는 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들리는 게 있으신지 혹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아니 뭐 저는 기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 그 예. 보도를 봤어요. 저는 그 의사가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면 복권을 시킨다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그 분의 그 다시 어떤 그 우리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열어주는 건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그걸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도 형평에 맞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분이 물론 이제 드루킹이라는 그 공론장의 왜곡을 가져온 사건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시켜주려면 형평에 맞게 해주는 게 맞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좀 나는 이렇게 뭐 사실 들러리 쓰기는 싫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법무부에 표현했다고 싶으면 저는 그거는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맞고 그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야당 측 인사를 또 같이 또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런데 그걸 뭐 본인이 거부를 했으니 다른 인물이 그 다른 인물을 뭐 그땐 또 우리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국민통합 차원이라는 큰 틀을 예. 놓고 사면을 단행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통합 차원 얘기해서 이제 여야 항상 이렇게 동수를 좀 맞추는 것이 사면에서 일반적으로 했었던 건데 본인이 원하지 않다고 하면 그럼 MB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뭐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사면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필요 없다라고 드는데요. 또 의견을 낸 경우도 사실 그렇죠. 드뭅니다. 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요. 예. 그러니까 MB는 사면을 하면서 나는 가석방 지금 몇 개월 형기 남지도 않은 사람을 가석방 시켜줌으로써 MB 사면의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이런 행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그 지금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사자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면 복권까지 해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럼 꼼수 사면 하지 말아달라. 꼼수 가석방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받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사면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야 형평성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추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뒀던 것이니까 여야의 균형을 맞추려면 제대로 균형을 맞추고 아닐 거면 대통령의 권한을 그냥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수영, 김성환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